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증인이 있거나 지금처럼 무슨 영상 자료가 있어가지고 했다 안 했다, 총론이 어떻고 강론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뵐 때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게 늘 저는 행복해서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해를 위해서 예. 더욱더 파이팅 하도록 하면서 오늘은 이사장님하고 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냐 하면 소위 그 임진왜란 무렵 선조 임금 때에 우리가 명재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 역사상 율곡이이가 있지 않습니까? 율곡이 하면 뭐 천재 그런 분이 병조 판서를 하고 있을 때 신만양병설이라는 그 일종의 설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10만 명 정도는 양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율곡이의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만 양병설을 딱 그것만 떼어내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율곡이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학문적인 면에서는 되게 이황과 더불어서 유학의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참 학식이 깊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관직에 있으면서 선조 임금에게 아주 직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실질말로 말하면은 임금을 많이 까부신 거지요. 임금께서 그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궁인들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신하로서 감히 입을 떼기 어려운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그냥 막 했었지요. 그 가운데에 이제 10만 양병설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되게 우리나라 8도지 않습니까? 각 도에 10,000명씩 그리고 중앙에는 20,000명 그렇게 하면 10만 명이 되죠. 10만 명의 군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때가 율곡이 병조판서 할 때 158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년 안쪽입니다. 10년 안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얘기한 게 맞느냐? 그 부분은 지금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증인이 없어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첫째는 내용상으로 보아가지고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당시에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500만도 안 되는 인구 중에서 10만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 대군을 양성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3만 5천 불의 GDP를 가지고도 그 당시 GDP는 35불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규모로 봐서 이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과연 현실적이냐?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력, 산업 생산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과연 10만 병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또 중앙에 2만 명, 각 도에 10,000명씩 한다고 하는데 군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소에 집중이 되어야지 전국에 골고루 경기도에도 10,000명, 강원도에도 10,000명, 함경도에도 10,000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작전 개념이나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도 인구도 작고 땅은 굉장히 넓고 함경도 그게 물론 여신족이 있습니다만은 그 험하고 춥고 농사도 안 되는 곳에 10,000명. 그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강론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총론적으로 봐도 율곡 같은 사람이 건의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큰 얼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조정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런 의문이 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면에서 보면은 율곡이 항상 임금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 군사 부분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옆에 있던 유성룡이가 비공께서 지금 평화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려가지고 임금님을 거북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율곡이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허허, 요새 선비들은 참 답답하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죠. 진짜 전쟁이 났단 말입니다. 그때에 유성룡이가 야, 참 율곡은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었다. 이 문성공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록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곡이 이제 문성공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유성룡이 죽고 17년 후에 그 시효가 내려온 겁니다. 아직 문성공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성룡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기록상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 후세에 율곡을 존경하는 분, 따르는 제자들이 만든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시효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문성공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내용의 기록 자체가 신빙성이 좀 약간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증인이 있거나 지금처럼 무슨 영상 자료가 있어가지고 했다 안 했다, 총론이 어떻고 강론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TV에 자주 나오는 뭐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10만 양병설을 네. 선조 임금의 명에 의해서 이가 10만 양병설을 기한하고 준비를 했고, 그런데 소위 그 당시 이제 당파에 의해서 유성룡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좌절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 10만 양병설을 실제로 율곡 이이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조가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역사는 이제 좀 가정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다면 과연 우리가 10년 후에 임진왜란이나 그 이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냐.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왕이 사냥을 벌이고 그렇게 쫓겨가듯이 그렇게까지 몽진해야 되는 상황까지 안 갔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어떤 그 역사적 상상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또 조선만 침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 이후에 2차, 3차로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발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겠지만은, 준비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조께서는 율곡이 제의했건 누가 했건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선조는 율곡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정책 제안을 받고, 또 그 제안을 하는 방법도 율곡이 굉장히 성격이 고든 사람이 되어가지고 임금에게 신하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아주 냉엄하게 이렇게 쏘아붙이고 했는데, 유성룡이 올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비빈 후궁이 많다 보니까 바빠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중요한 제안을 받아들인 기록은 없습니다. 듣고 넘어갔어요. 선조의 특기는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유성룡이나 율곡이 제안을 올렸을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꾸짖거나 한 적은 없어요. 듣기는 다 듣습니다. 실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사장님 판단하실 때는 지금 TV에 나오는 주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역사학자들 이런 분이 선조의 명에 의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렇게 병조판서인 율곡한테 이야기를 했고, 율곡이 그런 차원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는데, 당파적인 이유로 율곡은 당파를 싫어했다고 이제 알고 있지만 이후에 이제 서인의 거두가 돼버리고 동인은 뭐 유성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유성룡을 비롯한 동인들이 율곡 이이의 그런 주장들을 반대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비판하시겠습니까? 율곡은 당쟁의 앞장에 서가지고 한 적은 없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서인 쪽에 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약간 척을 지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똑같지만은 참 그것이 어떤 제안이나 정책에 대한 가부, 선호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것을 제안하느냐 하는 그런 당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옳은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지 못한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100%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하고는 또 좀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율곡의 제안에 대해 가지고 찬동하는 동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허성, 허봉, 복윤의 형, 권한설원의 오빠 이런 사람들 개별적인 제안에 대해 가지고 율곡이 하는 말이 그 말 옳은 말입니다. 비록 우리하고 당파는 틀리지만은 저분이 하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10만 양병설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역사적 사실, 팩트 여부를 떠나서 국가를 운영을 하면서 전쟁을 대비하자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몇만을 양병을 하든 어쨌든 전쟁을 대비하자는 거고 평화 시에 결국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현재에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이 시대에도 일어날까 했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3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네. 힘이 없으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참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놓고 보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게 국방이죠. 국방 안보, 뭐 그다음에 경제, 또 뭐 사회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방 안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다른 이야기 하는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과거의 정치권에서는 사실 뭐 여야가 싸우더라도 외교하고 국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현재의 정치, 우리나라 현실 정치는 진영 논리가 있고 여야의 당파만 있을 뿐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퀘스천 마크가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눈앞에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정치권에.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선조 때나 광해군 때에 비해 가지고 혹은 연산군 때에 비해 가지고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의 인구, 1000배의 국민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쳐주는 국방 안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1000배 강한 것이죠.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 피해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왕가 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한정된 범위의 그 양반 계층에 대해 가지고 나쁜 영향을 주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옛날 조선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나라 살림에서 이걸 국방 안보를 잘못한다 그러면은 1000배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만큼 외교, 국방 안보가 중요한데 이것을 당리당략으로만 끌고 간다 그러면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여예의 정신을 선양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한테 죄 짓지 맙시다. 여야에 계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저희들은 여야 정신을 선양을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국가안보와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협치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